부처가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그리고 조금 어색했던 이유는 바로 올해 1월 2일에 새롭게 설립된 정부 부처라서 그렇습니다. 원래 그 이전 정부까지는 기획재정부였죠. 뭘까요? 그냥 이름만 바뀌었다는 거죠. 이름만 바뀌다 보니까 마지막 줄 나온 것처럼 운영, 사용 관점에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 특히 또 최근에 폴드 또 신기한 거 새로 나왔더라고요. 폴드가 사실 이게 QA 관점, 그리고 프론트 개발 관점, 그리고 이제 앱을 만들거나 이런 프론트 웹 서비스 반응형을 만드는 프로젝트에서는 되게 골치 아픈 단말 중에 하나입니다. 최적화된 어떤 시스템이나 플로우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가는 반드시 실패한다라는 거 살펴볼 수 있고요. 안녕하세요, 박진희입니다. 오늘 아릭남 네 번째 코너로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RFP는 바로 기획예산처의 업무 포털 고도화 사업에 대한 제안 요청서를 준비했는데요. 비교적 최근에 내부 업무 포털에 대한 사업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비대면이 좀 확산되면서 공공기관들도 협업을 위한 내부 업무 포털이나 그룹웨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신규 사업들이 좀 많이 있었고, 벌써 한 6, 7년 정도 됐죠. 코로나 시기에 원격 비대면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기존의 인트라넷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개편을 했는데, 그로부터 한 6, 7년 되면서 AI 기능도 많이 나오다 보니 최근 26년도 상반기에도 그렇고 지금 하반기에 들어서서도 내부 업무 포털에 대한 사업들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비교적 너무 크지 않은 또 사업을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기획예산처의 업무 포털 고도화 사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기획예산처가 어떤 부서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조금 낯설죠? 보통 이제 기획예산처라는 그 5글자가 조금 생소하게 저도 좀 들렸었는데, 부처가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그리고 조금 어색했던 이유는 바로 올해 1월 2일에 새롭게 설립된 정부 부처라서 그렇습니다. 원래 그 이전 정부까지는 기획재정부였죠. 기획재정부가 기획예산처로 이름이 변경되면서 새롭게 올해 1월 2일에 설립되어서 출범한 기관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하는 일은 동일하죠. 정부의 어떤 예산 관련된 일들을 수행을 하고 있고, 예전에도 한번 이게 기획예산처였던 시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기획재정부가 되었다가 올 초에 다시 또 기획예산처로 이름을 바꾼 기관입니다. 그래서 한번 사업개요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개요입니다. 먼저 사업명은 기획예산처 업무포털 고도화 사업입니다. 기획예산처 내부에서 공무원분들이 말 그대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 포털이 있겠죠. 업무 포털의 고도화 사업입니다. 언젠가 한번 만들어졌을 거고, 이번에 본 사업을 통해서 고도화를 하려는 사업입니다. 기간과 예산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은 160일입니다. 약 6개월이죠. 착수일로부터 한 6개월 정도. 그래서 4월달 공고니까 한 10월쯤 어느 정도 지금쯤이면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고 있을 것 같은데, 예산은 부가세를 포함해서 3.2억으로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부가세를 제외하면 약 2.9억 정도 될 것 같네요. 되게 작은 사업이고 그 규모가 작기 때문에 대기업 참여 제한이 걸려있는 사업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추진 배경도 한번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배경은 크게 두 가지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추진 배경은 다음과 같아요. 기획예산처 내부 업무 포털 및 관련 시스템이 기존 기재부 시스템을 단순 이관 방법으로 구축됨에 따라 운영 사용 관점에서 어려움이 발생함. 이 부처 자체가 기재부에서 어떻게 보면 현재는 그대로 있는데 명칭이 기획예산처로 바뀌고 업무도 일부 조정이 되었겠죠. 부가처가 되었으니 뭔가 쓰는 업무 포털 시스템은 단순히 이관 방법으로 구축이 되었다고 합니다. 뭘까요? 그냥 이름만 바뀌었다는 거죠. 이름만 바뀌다 보니까 마지막 줄 나온 것처럼 운영, 사용 관점에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처가 성격이 좀 바뀌고 이제 관련 부서나 협업하는 방식이나 운영 매뉴얼이나 여러 가지 행정 업무 프로세스들이 바뀌었을 텐데, 이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고 일단은 급하게 뭔가 1월 2일 날 출범하면서 기재부 시스템 그대로 이름만 바꿔서 쓰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4월까지 쓰다가 안 되겠다. 그래서 고도화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첫 번째 사업 배경은, 추진 배경은 그렇습니다. 단순히 이관만 해버렸다 보니 그 조직 체계 내에서의 운영이나 업무 사용, 행정 프로세스 관점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사업이 발주가 되었고요. 두 번째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관 사용자의 요구에 맞는 시스템으로 새롭게 구성하고 전반적인 기능들을 추가 개선하는 등 전면 고도화할 필요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배경과 좀 이어지는 부분이죠. 단순히 이관했더니 뭔가 우리의 요구사항도 좀 반영이 안 돼 있고, 공무원분들의 실제 업무 시스템 그리고 그 요구사항에 맞도록 새롭게 기능들이 좀 개선되어야 한다 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보면은 이 배경이 되게 상당히 좀 추상적입니다. 이전 컨텐츠에 살펴봤던 학사 시스템이라든지 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어떤 상담에 대한 어떤 명확한 니즈가 있는 그런 딱 언급이 없고, 포털이 단순히 이관해서는 불편하다, 그리고 우리의 어떤 기능들이 우리 요구에 좀 맞춰져 있지 않다라는 다소 추상적인 배경으로 출범한 RFP다 라고 여기까지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 범위, 이렇게 이 배경들에 의해서 발주된 이 사업은 어떤 범위를 수행하고 있을까요? 총 4가지의 사업 범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범위입니다. 전자정보 표준 프레임워크를 준수해라 라는 내용입니다. 아마 기존에도 준수가 잘 되어 있을 거예요. 준수가 잘 되어 있지만 필수적인 부분이라서 사업 범위에 들어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 반응형 웹 구현입니다. 보통 내부 업무 포털은 물리적 공간이 있죠. 사내망을 다 쓰기 때문에 어떤 정부 공공기관은 다 폐쇄망 또는 자체망을 구축을 해서 쓰고 있죠. 그러다 보니 고정된 IP에서 고정된 망을 통해서 PC는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회사에 딱 출근을 하면은 우리가 PC를 키죠. 그래서 PC에서 구현되어 있는 업무 포털이 필수적으로 있을 거고, 아마 반응형 웹, 그러니까 이제 모바일에서에 대한 업무 포털, 업무 환경은 조금 미진한 것 같습니다. 사업 범위 두 번째, 반응형 웹 구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말 그대로 PC로 잘 구축되어 있는 업무 포털 이 웹을 모바일에서도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본 사업의 한 가지 요구사항일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업무 연락망 웹 서비스 구축입니다. 예를 들면 그룹웨어 같은 느낌이죠. 사내 114라든지 다양한 명칭으로 쓰고 있는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 다른 부서 또는 협력사, 아니면 소통하는 관계기관들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업무적으로 이 연락망들이 다 구축이 되어 있을 거고, 이것들을 하나의 서비스로 구축해라 라는 내용입니다. 엑셀로 정리되어 있거나 문서로만 있을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서비스화 시켜라 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도 기재부 시절에 그대로 넘어온 이 포털에서 어떤 연락망 같은 것들이 편리하게 구축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범위입니다. 지능형 국회 업무 및 외부 평가위원 관리 시스템 구축. 되게 재밌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 이 네 번째 범위를 이해하려면 이 기재부의 좀 업무의 특징을 조금 알아야 합니다. 기재부는 말 그대로 나라의 예산을 말 그대로 운영하고 계획하고 편성하고 집행하는 기관이죠. 그러려면 예산과 관련된 것은 반드시 국회의 의결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 기재부는 곧 국회와 업무가 되게 밀접한 기관이다 라고 할 수 있죠. 해마다 그런 거 보셨죠, 많이. 12월 31일 되면은 예산안 통과가 올해를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그러면서 밤 12시 넘어서 땅 쳤다, 이런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그만큼 예산은 국민의 어떤 삶과 밀접하기 때문에 국회 의결 사항이 다 필수적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업무적인 것들도 국회와 관련된 것들이 많겠죠. 국회와 관련된 모든 데이터들이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국회에 들어가 보시면은 오픈 API도 잘 구축이 되어 있고, 많은 DB들이 외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가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기재부 담당 공무원분들이 업무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구축하는 게 하나의 요구사항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두 번째, 말 그대로 예산은 심의를 하죠. 외부 평가위원들이 아마 많이 들어오실 거고, 그런 부분들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잘 구축해라 라는 내용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거죠. 면접심사위원, 외부심사위원을 잘 이제 구축해서 관리하고 계속해서 운영해 나가는 것들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가져가는 것들이 대학에도 많고, 일반 기업이나 어떤 외부 감사를 받아야 되는 기관들에는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같이 구축해라 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까지 사업 범위 4가지를 살펴봤고요. 이제 CFR 기능, 도대체 그럼 어떤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지 하나씩 살펴보면서 오늘 몇 가지, 한 4-5가지 정도의
핵심만 한번 살펴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SFR001 기능 요구사항입니다. 공통 요구사항인데요. 업무 포털 관련된 공통 요구사항입니다. 표준 프레임워크를 준수해라, 그다음 구축 운영 가이드 준수해라, 그리고 이미 도입해서 쓰고 있는 솔루션들 영향도를 잘 고려해서 검색 엔진 같은 것들 이질감 없이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라는 내용 나와 있는데, 오늘 살펴볼 핵심은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내부 시스템과의 연계 및 SSO 연동 나와 있습니다. 어떤 금융권이나 공공기관에서의 사내망, 업무 포털, 그룹웨어, ERP 이런 시스템을 만들 때 항상 나오는 요건인데요. 바로 SSO라는 겁니다. 자, SSO 어떤 걸까요? 싱글 사인온의 약자를 보통 이제 SSO라고 부르는데, SSO 연동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로그인을 한 번만 하면은 다양한 N개의 서비스들에서 별도의 추가 로그인 없이 계정 세션을 물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데요. 쉽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메일이 있죠. 다들 아마 쓰실 텐데, 구글 지메일에 한번 로그인을 한 이후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내가 구글에 로그인을 하면은 지메일 쓰다가 갑자기 또 드라이브를 공유할 일이 생겼죠. 그럼 구글 드라이브 누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드라이브 눌렀다고 해서 다시 또 한번 구글 로그인을 시키지 않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유튜브를 넘어갔어요. 또 유튜브 로그인을 하라고 하지 않죠. 하나의 지메일을 썼을 때 구글 계정 하나에 로그인 한 번으로 드라이브, 유튜브, 구글 독스 또는 구글 밋에 중복 로그인을 하지 않는 것과 같다라고 이해하시면 매우 빠릅니다. 여기에도 바로 SSO가 적용이 되어 있는 거고, 이 SSO를 기재부 업무 포털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요구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요구사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요구사항, 시스템 코드와 공통 요구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조금 당연한 얘기들이 좀 나와 있는데요. 표준 기술 준수해야 하고, 또 HTML5나 CSS3 개발해서 크로스 브라우징을 지원해라 라는 내용이 들어와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쉽습니다. 말 그대로 크로스 브라우징, 서로 다른 브라우저에서도 동일하게 동작하도록 구현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앱이 아닌 웹에는 자주 나오는 요건인데요. 우리가 이제 웹 서비스를 쓰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브라우저가 다 있죠. 저는 크롬을 많이 쓰는데, 이렇게 서로 다른 환경에서 각자의 브라우저를 구동해서 그 URL, 웹 서비스를 쓸 때 전혀 이질감이 없도록 동일하게 동작하도록 구현해라 라는 내용이 공통 요구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앱 개발 외에 웹으로 들어갈 때 반응형인지 아닌지를 많이 체크하고, 그리고 반응형 아닌지를 결정이 되었다면 당연히 크로스 브라우징도 잘 검토를 해야 합니다. 왜냐면 어떤 유저는 크롬을 쓰시는 분들이 있고 또 그냥 사파리를 쓰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크로스 브라우징을 이렇게 요구사항에 잘 녹여서 사전에 이런 리스크를 잘 방지한 케이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요구사항 003번입니다. 반응형 웹페이지 구현입니다. 다양한 멀티기기에 최적화된 반응형 웹 및 웹 디자인 및 UI UX 개발이 나와 있고요. 다양한 디바이스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살펴볼 내용은 바로 빨간색으로 표시된 OSMU 부분입니다. 사실 OSM이라고 잘 안 쓰기도 하는데, 이게 바로 원 소스 멀티 유즈이죠. 말 그대로 하나의 소스를 다양한 곳에서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라 라는 내용입니다. 보통 디자인 시스템을 만들거나 어떤 UI UX에 대한 요구사항에 같이 나오는 개념인데요. 하나의 컴포넌트를 만들었으면은 이 컴포넌트를 여기도 쓸 수 있고 저기도 쓸 수 있도록 시스템화 해라 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디자인적인 부분이니까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와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제공하는 디지털 정보 서비스 UI UX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서 세부 UI UX를 설계, 구성, 제안하여야 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말 그대로 소스 하나 만들어서 공통적으로 다양하게 쓸 수 있도록 해라 라는 내용이고요. 디자인 시스템을 구축해서 재사용, 재활용, 호환성 있게 만들어야 한다, 이런 내용으로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원소스 멀티 유즈 살펴봤고요. 앞에 살펴본 것처럼 다양한 디바이스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반응형 웹이 들어간다면 다양한 디바이스 환경에 대한 고려도 필수인데요. 요즘 특히 또 최근에 폴드 또 신기한 거 새로 나왔더라고요. 폴드가 사실 이게 QA 관점, 그리고 프론트 개발 관점, 그리고 이제 앱을 만들거나 이런 프론트 웹 서비스 반응형을 만드는 프로젝트에서는 되게 골치 아픈 단말 중에 하나입니다. 말 그대로 QA 이슈가 상당히 많이 있고요. 플립과 폴드가 나온 다음부터 QA 업무가 되게 많아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객사의 높으신 분들, 임원 레벨 분들이 폴드와 플립을 많이 쓰기 때문에 예전에도 회사 다닐 때도
QA 같은 거 할 때 항상 C레벨이 갖고 있는 단말 기종 먼저, 고객사 대표님 또는 C레벨이 갖고 있는 단말 기종에 대한 QA를 먼저 하는 게 국룰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올해도 아마 하반기에 폴드 단말을 빨리 소싱을 해서 QA를 빠르게 돌리고자 하는 팀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것처럼 반응형을 구현했을 때 RFP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양한 태블릿 기종 그리고 스마트폰 기종, 앞에 살펴봤던 PC 같은 것들도 다양한 PC 환경에서의 테스트 QA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전에 최적화된 반응형 앱을 만들어라 라는 내용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뭔가 하나의 소스를 만들어서 멀티 유즈를 하는 것, 반응형 뿐만이 아니라 이런 기기에 대한 걸 살펴봤고요.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또 한번 곱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지난 RFP를 살펴봤던 것처럼 코드 한 벌로 두 개의 OS를 관리할 수 있고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는 크로스 플랫폼 대응하는 것들이 요즘 추세인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용 그리고 운영 효율적인 부분들을 조금 더 추구하다 보니 어떻게 보면 시장 상황과 맞물려서 이런 추세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RFP에 살펴봤었던 RN, React Native 코드를 써서 앱을 만들어라 이제 라고 했던 것과 조금은 유사한 성격의 요구사항이다 라고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능 고도화에 대한 얘기인데요. 되게 재밌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업무 포털 기능을 사용자 요구에 맞게 고도화해라 라는 내용인데, 다소 추상적이죠. 사용자 요구에 맞게 당연한 얘기지만, 그런데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업무 두 번째 요건이에요. 업무 포털 사용자 대상으로 인터뷰 등 조사를 통해 고도화 방향을 설정해라 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분석 단계에서 현업 요구사항, 현업 부서의 요구사항들을 인터뷰하고 질의서하는 내용은 당연하게 수행을 하는데, 이렇게 RFP에 명시적으로 인터뷰를 통해서 해라 라고 좀 못박은 RFP는 되게 오랜만에 봅니다. 그래서 되게 인상 깊게 살펴봤는데요. 말 그대로 업무 포털에 대한 부분들은 이 RFP를 내는 부서, 보통 이제 IT를 주관하는 부서에서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부서마다 어떤 그 세분화된 또는 특성을 갖고 있는 업무에 대한 이해를 100% 못하고 있을 수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부분은 업무를 가장 잘 아는 해당 부서의 담당자들이 내는 것이 맞기 때문에 인터뷰를 하는 것을 명시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명시했다라는 게 조금 되게 인상 깊고요. 보통 이렇게 이런 인터뷰를 진행하는 것을 UX 리서치다라고 많이 표현하는데요. 저희도 체계적으로 이런 UX 리서치 단계를 분석 단계에서 넣고 있고, 최근에도 FGI를 수행했고 또 IDI도 수행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업무 포털에 대한 인터뷰를 할 때는 FGI 방식으로 하면은 매우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고 또 니즈를 파악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IDI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임직원을 많이 하기보다는 실사용 유저를 대상으로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구매 전환율을 높이고 싶은데 구매한 유저가 많이 없습니다. 그러면 구매한 유저 중에서 한 분을 선정을 해서 IDI, 인덱스 인터뷰를 하는 거죠. 첫 구매를 어떠한 배경에서 했는지 이런 것들 집요하게 질문을 하면서 우리가 타겟했던 지표를 만들어준 유저를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뽑아내는 그런 방법론으로 하나 IDI를 많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RFP에서는 조사 방식 및 대상은 추후 협의라고 나와 있지만, 아마도 FGI 방식으로 그룹 인터뷰를 하는 것을 수행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볼 내용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 나눴던 국회 업무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기존에 구축 예정인 데이터 플랫폼의 기능과 연계해서 질의 기능을 도입해라 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데이터 플랫폼을 또 새롭게 구축하려는 예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회 업무 종합 시스템, 어떤 이런 플랫폼이 또 있는 것 같고요. 별도로 업무 포털과 연계되는 이것과 연계해서 질의 기능 잘 만드세요 라는 내용 나와 있고요. 가장 중요한 AI가 또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AI 기능 활용 범위 및 적용 기준은 에서 나와 있는데요. 기존의 데이터 플랫폼에 아마 구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데이터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활용해라 라는 내용 나와 있고, 되게 재밌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신규 모델 개발보다는 기존 플랫폼 기능과의 연계를 우선적으로 고려해라 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매번 새로 만들면 이것 또한 돈이기 때문에 신규 플랫폼 하면 또 AI 해야 되고 뭔가 이런 이제 무한 루프를 도는 일들이 기업뿐만이 아니라 공공기관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딱 커트하는 요구사항인 것 같다라고 보입니다. 신규 모델 개발보다는 기존 플랫폼 기능과의 연계를 우선적으로 고려해라. 데이터 플랫폼에서 어떤 AI를 계획하고 있으니 여기에서 쓰는 AI를 잘 연계해서 질의, 답변이 자동으로 생성되는 것들을 한번 만들어라,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국회에서 날라오는 어떤 질의서, 답변서, 요청서 이런 것들에 대한 초안을 만드는 것을 이번 범위에 들어와 있고요. 단독으로 수행하기보다는 기획예산처가 갖고 있는 데이터 플랫폼에서의 기능과 연결해서 만들어라 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정부 공공기관의 시장 상황, 경제 상황과 좀 맞물려서 새롭게 만드는 것에 다 투자를 하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거 잘 다시 한번 통합해라, 재활용해라 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우리 기존에 살펴봤었던 리액트 네이티브로 앱을 아예 iOS, 안드로이드 각각 새로운 네이티브 언어로 만들지 말고 RM 크로스 플랫폼으로 한 번에 만들어라 하는 것처럼 공공기관의 모든 사업 방향성이 효율성, 그 다음에 비용 절감에 대한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핵심 인사이트 한번 몇 가지 살펴보면서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획예산처 내부 업무포털에 대한 고도화 부분인데요. 사실 추상적인 내용이 좀 많지만 이 내용 중에서도 몇 가지 핵심 인사이트를 좀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단순이관은 실패한다 라고 뽑아봤습니다. 앞에 살펴봤던 것처럼 부서가 조직 개편되면서 기존에 갖고 있던 업무 포털 이런 것들 시스템을 그냥 그대로 이관하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불가피한 부분일 수 있겠지만 반드시 필연적으로 사용성 관점에서 또는 업무 매뉴얼 관점에서 문제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최적화된 어떤 시스템이나 플로우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단순 이관은 반드시 실패한다 라는 거 살펴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인사이트죠. 공공도 UX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공공기관들도 되게 재밌는 부분들은 이 UI UX라는 키워드가 되게 보편화된 시점에 모바일 시대가 열리면서 그 연령층을 갖고 있는 임직원분들, 공무원분들이 많이 올라오셨죠. 제가 딱 사회생활 처음 시작했을 때랑 되게 비슷한데요. 그런 부분들, 커리어가 이제 점점 연령층이 높아지면서 뭔가 모바일 세대, UI UX에 되게 중시되었던 UX를 매우 중시한다 라는 거. 그래서 사용자 인터뷰 이런 얘기 많이 나와 있고 사용성에 대한 부분들 되게 많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인사이트죠. 굳이 앱을 만들어야 되나요? 라고도 한번 부제로 써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존에 웹 잘 만들었으면은 모바일에서도 좀 우리 많이 써야 되는데 모바일 업무 포털 별도의 앱 필요하지 않나요? 라는 의견이 충분히 있을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반응형으로 먼저 한번 제대로 만들자 라는 사업을 잘 보여주는 예시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앱을 당장 만들기보다는 모바일에서 반응형으로 먼저 한번 써보자 라는 부분들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비용 절감과 운영 효율을 중시한 결과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 인사이트죠. 새로운 기능보다는 통합이다. 뭔가 여러 가지 플랫폼들을 각 기관마다 많이 갖고 있는데 기관이 어떤 수요에 따라 새로운 비즈니스, 새로운 플랫폼, 또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었을 때 또 거기에 별도로 AI를 입히거나 뭐 자동화를 넣거나 이러지 않고 기존에 있는 솔루션 잘 통합해서 한번 재활용해라 라는 내용 한번 인사이트로 뽑아봤습니다. 이런 트렌드는 좀 계속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한 번 더 우리가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죠. 정답은 유저의 보이스다 라고 한번 뽑아봤습니다.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되게 최신 기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전혀 없던 기능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본 사업에서 구축되어야 하는지 실제 이 제품을 사용할 각 기관, 각 부서, 각 팀, 개별 유저들을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해라 라는 내용이 RFP에 딱 명시되어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정답은 유저에게 있다. 실제 사용하는 사람들의 보이스를 잘 들어야 한다라는 인사이트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네 번째 아링남 주제로 기획예산처, 새롭게 출범한 기획예산처의 업무 포털 고도화 사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업무 포털 같은 경우는 하반기 그리고 내년도 이후에도 꾸준히 많은 공무원분들 각 기관마다 업무 특성에 맞도록 효율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많이 고도화 사업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AI를 무언가 크게 접목하지 않은 기존에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재사용하고 재활용해서 사용성, 유저 인터뷰를 통해서 뭔가 전에 없던 신기술을 도입하지 않고 있는 것 내에서 한번 사용성 중심으로 개편해라 라는 이런 유사한 사업들을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또 재밌는 RFP로 또 한번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